김정우. 그 이름을 왜 여기서 듣게 되는 거지? 유진이 경악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변호사가 바로 10년 전 작전의 법무관이었던 거예요. 설마 그때 우리를 배신한 게. 유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박기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바로 저자구나. 두 사람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리만이 가득한 이른 아침 바닷가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이유진, 35살의 여성이었어요. 짙은 눈매와 다부진 어깨선이 인상적인 유진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바닷가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늘 굳게 다물려 있고 표정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 비밀을 간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간 해양 구조사로서 이 작은 해안 마을에 내려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한 구석,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었죠. 유진은 누구와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최소한에 그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조용한 서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있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유일하게 유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기남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68살인 박기남은 마을 노인정에서 물을 길어다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는 가끔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박기남의 눈빛에는 묘한 의심과 안타까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녀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시선이었죠. 어느 날 아침 유진이 평소처럼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기남이 멀리서 그녀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유진의 어깨와 등 뒤쪽 자세에 머물렀습니다. 저 자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기남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유진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규칙적이고 정확했어요. 마치 군대에서 배운 행진법처럼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본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진은 바위에 앉아 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박기남은 뭔가 결심한 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박기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돌려 박기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기남의 온화한 미소를 보고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바다가 좋아서요. 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기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그날 오후 평화로웠던 해변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 관광객 넷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해변에 도착한 거였어요. 그들은 이미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웃고 떠들며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시끄러운 손님들이었죠. 하지만 관광객들이라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닷가 모래 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취한 관광객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 짙은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유진을 발견했어요. 키득거리며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비틀거리며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세 명도 뒤따라오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누나 혼자야? 선글라스 남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좋아? 우리랑 같이 보면 더 좋을 텐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남자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야, 무시하냐? 기분 나쁜데?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선글라스 남자가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0.3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진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더니 완벽한 기술로 꺾어 모래사장에 내리찍었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모래 위에 엎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유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발 뒤축으로 정강이를 정확히 걷어차자 그 남자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려고 했지만 유진은 완벽한 중심이동으로 그를 모래에 내리꽂았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유진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고 남자는 그 눈빛만 보고도 더 이상 덤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래사장 한복판에 남자 넷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를 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오직 싸늘한 고요만 맴돌고 있었죠. 박기남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금 본 유진의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놀림, 저건 박기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었다고?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쓰러진 남자들은 여전히 모래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는 것을 유진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용한 서울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박기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유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것과 똑같은 움직임, 똑같은 기술이었거든요. 해변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연달아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알림이 계속 이어지자 궁금해서 확인해 보았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관광객 중 한 명이 몰래 찍어서 올린 거였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여자한테 맞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자, 군인 행세하는 정신병자 같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댓글들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반응들이었지만 유진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몇 시간 후 새로운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유진, 살아있었어? 익명으로 달린 이 댓글을 본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살아있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과거를 아는 누군가라는 뜻이었죠.
유진은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박기남이 자신의 오래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깊숙이 숨겨둔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과 함께 군부대 작전 기록 사본이 나왔습니다. 작전명 청룡파랑 10년 전 북측 해상 근처에서 벌어진 침투 작전 기록이었어요. 박기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전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된 유일한 여성 대원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이유진이라는 이름이요. 그때 우리 아들도 같이 갔지. 박기남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만 살아서 돌아온 거구나. 근데 널 국가가 지웠구나. 박기남의 아들은 그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작전 자체를 극비로 분류했고 희생자들의 명예조차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박기남은 1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더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어제 해변 사건을 다뤘던 거예요. 남성 관광객 폭행한 수상한 여성, 자칭 전직 특전사라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유진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묘사했죠. 관광객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편파적인 기사였습니다. 박기남은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어요. 진실을 아는 자신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곧바로 유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바닷가에 나와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가씨, 박기남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어요. 유진은 돌아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기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이유진 맞죠? 박기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부인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유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내 아들이 청룡파랑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박기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진은 박기남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그 작전에서 함께했던 동료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였죠.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살아남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당신들을 버린 거죠.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무거운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서울에서는 한 남자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해변에서 유진에게 당한 관광객 중 한 명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권력과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죠. 지금 당장 그 여자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야 해. 그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지역 방송국과 언론사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유진을 위험한 인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에서 유진에 대한 특집 보도가 나왔어요. 해변 폭력 사건의 진실, 정체불명 여성의 위험한 정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죠.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유진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위험 인물로 묘사했어요. 전직 군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며 허언증 환자의 가능성도 제기했죠.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박기남은 이 방송을 보고 격분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나온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김정훈 변호사는 10년 전 국방부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박기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정훈,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청룡파랑 작전 당시 국방부에서 일했던 그 김정훈 말이에요. 박기남은 서둘러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작전 관련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청룡파랑 작전이 실패한 이유가 내부 정보 유출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북측의 작전 정보를 미리 흘렸고 그 때문에 대원들이 매복에 걸려 희생당했다는 거였어요. 설마. 박기남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겨보았습니다. 김정훈은 당시 작전 승인과 관련된 법무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작전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작전 실패 후 조용히 전역해서 변호사로 전업했습니다. 박기남의 마음속에 의혹이 커져갔어요. 혹시 김정훈이 그때 배신자였던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유진을 공격하는 이유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인 건 아닐까? 한편 유진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김정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였죠. 그 이름을 유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룡파랑 작전 당시 법무관으로 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작전 브리핑에도 참석했던 인물이었죠. 왜 하필 그 사람의 아들이?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작전 당일 뭔가 이상했던 상황들이 떠올랐죠.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는 동료들의 불안한 목소리, 예상과 다른 적의 움직임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살아남은 이유, 동료들이 죽어간 진짜 원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새벽 박기남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봐야 합니다. 박기남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훈에 대해 알아본 것들이에요. 유진은 파일을 받아들며 박기남의 진지한 표정을 보았어요.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 같았죠. 청룡파랑 작전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기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도요. 유진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훈의 과거 행적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10년 전 비극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유진과 박기남이 함께 조사한 자료들이 점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청룡파랑 작전 직후 김정훈은 갑자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전 실패 조사위원회에서 핵심 증거들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발견했어요. 당시 법무관이었던 김정훈이 그 증거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죠. 이상해요. 유진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작전 당일 우리가 받은 정보와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기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도 마지막 통화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두 사람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전 관련 기록들을 꺼내보았어요. 10년 동안 간직해온 동료들의 마지막 메시지들과 작전 노트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박기남의 아들이 남긴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위급 상황에서 녹음한 것이었어요. 박기남은 그동안 그 파일을 들을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유진아, 너만이라도 살아서
음성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우리 억울하게 죽은 거 묻히면 안 돼. 김정훈이 우리를. 음성이 끊어지며 총소리가 들렸어요. 박기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거든요. 김정훈이 뭐라고 했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거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을 수 없었죠.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김정훈이 배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김정훈이 더욱 적극적으로 유진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유진을 위험한 정신병자로 만들고 경찰에게도 압력을 넣어 수사를 시작하게 했죠. 그 여자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김정훈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김정훈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걸 보며 유진은 확신했어요. 그가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혼자서는 김정훈의 권력과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에 직접 나가야겠어요. 유진이 박기남에게 말했습니다. 박기남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정훈의 힘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유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라도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김정훈의 압력 때문에 취재를 거부했죠. 마침내 한 독립 언론사의 젊은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자와의 첫 만남에서 유진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청룡파랑 작전의 생존자라는 것, 그리고 그 작전이 내부 배신으로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했죠. 증거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동료가 남긴 음성 파일과 작전 기록들을 보여주었어요. 박기남도 함께 나서서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는 점점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아갔죠. 이거 대단한 특종이네요. 기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를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진과 박기남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10년 전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보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김정훈이 작전 실패 후 받은 보상금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작전 정리 업무에 대한 수당이라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진짜 원인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동료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배신자 때문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고 있을 때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하세요. 사회자가 조용히 재촉했습니다. 김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저는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북측에서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작전 정보만 넘겨주면 가족들이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김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자신이 왜 혼자 살아남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원들이 매복에 걸린 거군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 당일 아침 북측에 최종 정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다른 경로로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박기남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당신 때문에 죽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김정훈이 박기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문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분위기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유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동료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겠네요. 김정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청문회가 끝난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청룡파랑 작전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어요.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전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바닷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기남이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내가 그날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이 진실은 영영 묻혔겠지. 박기남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1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침묵도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젠 누군가는 말해야 할 때니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소리로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유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서울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유진은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워졌던 이름, 버려졌던 진실이 모두 되돌아왔어요.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자신의 죄책감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박기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유진을 위한 작은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용했던 해안 마을이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유진은 마침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통보가 왔습니다. 청룡파랑 작전 참가자들이 모두 영웅으로 재평가받게 된 거였어요. 유진의 이름도 정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유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양구조대에서 정식 팀장으로 임명된 거였어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사명이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자리였죠. 바닷가에서 구조 훈련을 하는 유진의 모습을 보며 박기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자리를 찾았구나. 유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10년 동안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지워졌던 이름이 되돌아왔고 버려졌던 진실이 빛을 보았으며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진에게는 과거의 아픔보다 미래의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와 있었어요.